네, 안녕하십니까. 평평한 정보의 운동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최주류, 최경영이 주목하는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한 달쯤 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파이낸셜 타임즈의 기사를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서 지금 현재 주식시장 상황을 반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가 1.51%, 나스닥이 2.43%, S&P 500이 1.84%밖에 안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지수는 종합지수가 코스피 종합주가지수가 8.77%, 코스닥 종합주가지수는 코스닥은 11%가 넘게 빠졌고요. 제가 늘 코덱스 200이라는 한국에서 가장 좋은 회사들이라고 할 수 있죠. 한국에서 가장 좋은 200개 회사들의 인덱스 ETF죠. 제가 굉장히 선호하는 ETF 종목인데 이게 장중에 한 10%까지 떨어졌었고요. 예. 종가도 9.18% 떨어졌네요. 한국에서 가장 좋은 기업들 200개를 모아놓은 게 그렇게 떨어졌다. 그러면 그 전에는 뭐 안 떨어졌었냐? 그 전에 금요일 날에도 4%가량 떨어졌으니까요. 복리로 계산하면 보면 한 15% 정도 이틀 만에 하락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는 10% 하락을 했고요. SK하이닉스도 거의 10%, 9.87%, 현대차도 그 정도 수준으로 하락했죠. 8.2%, 기아차 10% 정도 하락했고,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11%가 넘게 떨어졌습니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떨어졌고요. 우리 언론들이 자꾸 니케이 가장 많이 떨어진 그 금리를 올렸잖아요. 니케이가 갑자기 깜짝 금리를 올렸는데 니케이만 13% 떨어졌어요. 근데 그 다음으로 하락폭이 큰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일본이나 미국과는 달리, 특히 미국과는 달리 별로 오르지를 않았거든요. 니케이도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그래서 니케이에 다시 전성시대가 온다, 시가총액으로 다시 중국을 넘어섰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는 계속 지지부진한 수준이었다가 폭락을 했고요. 그리고 또 반면에 중국 상하이 지수도 오늘 별로 그렇게 하락폭이 크지 않았습니다. 중국 하락, 아까 제가 잠깐 지금 보니까 1.26% 하락했네요. 중국 상하이 지수는 1.26% 지금 현재 시각 하락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황당한 거죠. 지금 상황이 별로 오르지도 않았는데 중국이 휘청거릴 때는 중국이랑 같이, 일본이 휘청거릴 때는 일본이랑 같이, 미국이 조금 1, 2% 하락하면 우리는 7, 8% 하락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이렇지? 7월 2일 날에 나왔던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의 한 기사의 첫 문장, 그때도 한 사흘 후에 7월 5일 날에 소개해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그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경제 예측 모델도 2022년 초반부터, 그러니까 한 2년 됐죠. 미국이 금리를 급격히 올려서 5.25%라는 고금리의 어떤 기준금리를 유지하는데 희한하게 5.25%의 미국 고금리 상황에서도 주식시장, 미국 나스닥, S&P 너무 좋아. 천정부지로 신고가를 쏴. 그리고 크레딧 스프레드, 그때도 설명드렸죠. 국채 빼기 회사채의 수익률이 크레딧 스프레드입니다. 이게 가상금리인 거죠.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으면 가상금리를 높게 받겠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국채보다는 너희들이 훨씬 더 내야 일반적인 회사, 대기업 또는 그 아래 또 그 아래에서 BBB 마이너스까지, 그래도 니들이 한 4, 5%는 더 내야 우리가 돈을 빌려줄 수 있어. 그게 이제 스프레드가
국채와 해외사채의 크레딧 스프레드가 이렇게 벌어지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고금리 상황에서는 스프레드가 벌어졌었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어떤 경제 예측 모델도 이거는 당연히 5.25%의 고금리면 스프레드가 벌어져야 되는데, 즉 회사채가 고금리로 휘청휘청하고 자금 조달도 안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 스프레드가, 크레딧 스프레드가 계속 좁혀지는 상황이 유지가 되면서 국채도 회사채도 심지어는 트리플 B 등급의 허접한 정급 본드들도 BBB 마이너스 등급의 뭐 이런 것들도 쉽게 구조조정을 안 당하고 회사채를 그럭저럭 발행하고 버티면서 자금 조달을 하더라. 게다가 주식시장까지 엄청나게 좋더라. 야, 그래서 지난 2년간 보니 이게 모든 게 오른 시기였잖아요. 모든 게. 어떤 상황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국이라는 어마어마한 나라가 5.25%의 고금리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게다가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성장률도 낮고 미국보다 경제 규모도 훨씬 작고 미국보다 위험도, 신용 위험도도 높을 수가 없잖아요. 한국이라는 국가의 채권이 미국보다 더 신용도가 높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국이 망한 다음에 미국이 망하겠죠. 상식적으로. 그런데 한국은 기준금리가 3.5%였어요. 2년 동안. 이게 인위적이고 자기적이었다는 느낌이 안 드십니까? 그리고 초반에도 사실은 이렇게 5.25에서 5.25 대 3.5%가 어느 정도나 지속될 수 있을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라고 초반에 그런 기사들이 나왔었잖아요. 윤석열 정부 초반 때 그런 기사들이 나왔었죠. 근데 이게 어떤 코로나19 이후에 치솟았던 어떤 자산시장의 버블, 그 분위기, 그리고 계속 그 2년을 유지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한국 언론이나 윤석열 정부의 기조가, 야, 금리만 인하하면 돼. 미국이 금리 인하하고 우리가 금리 인하하면 다 또 괜찮아져. 그러니까 대충 면피하고 그때그때 부동산 PF 막아보고 그렇게 그냥 지나가면 돼. 라는 식으로 계속 강원도에서도 어떤 채권 사태가 한번 일어났었잖아요. 그 강원도 도지사의 발언 때문에, 레고 사태였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 강원도 도지사가 그런 위험한 회사채 시장을 자극을 했죠. 그래서 도가 지원해주는 레고랜드마저도 강원도가 보증을 못 해주면 다른 회사채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야? 라고 하면서 그때 갑자기 낮아빠지고 막 금융 경색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아니야, 다 우리가 살려줄게. 그 기조로 가면서 또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총선 있기 전에도 야, 이 총선 때까지 뭐 버티면 돼 하면서 이렇게 쭉 넘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총선 이후에 뭐가 터질 거야 그랬는데 그때도 계속 이제 부동산 PF 이렇게 계속 막아주고 그러면 돼 이러면서 또 넘어가고, 그러면서 서울 아파트 그 가격 쫙 올리기 위해서 정부가 각종 정책 자금 대출로 해서 이렇게 쭉 올려주고, 그거를 또 언론들은 좋다고, 아이고 이렇게 하니까 서울 아파트 가격 다 오르네, 다시 오르네, 약 오르지 빨리 집 사, 요 분위기가 바로 직전까지, 바로 우리 같은 경우는 보름 전까지, 일주일 전까지 이어지지 않았었나요? 그런 이상한 시기를 2년을 거친 거예요. 근데 그 2년의 시기 동안 최소 반년 전부터는 꾸준히 이런 아까 한 달 전쯤 소개해드렸던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의 기사 같은 것들이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비슷한 논조의 이야기들을 계속 소개해드렸던 겁니다. 계속 걱정하고 있었던 거죠. 선진국들은. 뭐 이상하다. 이 이상한 시기가 어떤 국면으로 이어질까? 파이낸셜 타임즈의 리차드 번스타인이라는 사람은 리차드 번스타인이라는 투자 자문사의 CEO이기도 하고 CIO이기도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뭐 진짜
전형적인 증권쟁이, 예, 금융인인 겁니다. 이 사람의 판단으로는 당시 한 달 전에 이렇게 판단을 했었네요. 세 가지 시나리오였는데, 야,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른바 매그니피선트 세븐, 저 S&P 500에서도 이쪽 위주로 올라갔잖아. 얘들이 어닝이 막 팍팍 치솟아 가지고 다른 어떤 뭐 실적들을 뭐 모른 척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되면 매그니피선트 세븐으로만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가 전개될지도 모르지. 그러면 지금 현재 버블인지도 모르는 이 주식시장에 요거는 지탱될 수도 있겠지. 요게 첫 번째 시나리오. 그러나 뭐 저자의 항상 주장은 마지막 세 번째 시나리오에 있죠. 두 번째 시나리오는 골드만삭스가 지적한 것처럼 1930년대 대공황 직전일 수도 있어. 그때 묵시록적인 그런 상황이 펼쳐졌는데 그 직전에 보니까 그때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야, 이 사실은 기업들이 어떤 성장이 아니고 이 지탱하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뒤에서는 땀을 뻘뻘 흘리고 그렇게 버티고 있었던 거였잖아. 그거를 은행도 어디도 아무것도 몰랐었네. 그런 것인가? 그런데 이렇게 보니 지금 현재는 그렇다고 그 정도로 30년대처럼 대공황 직전처럼 기업의 순이익이 그 정도로 나쁘지는 않고, 그리고 은행 시스템이 무너지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야. 물론 은행 시스템, 여기에서 은행 시스템이라는 거는 미국이든 한국이든 제1금융권을 말하는 겁니다. 제2, 제3 금융권 뭐 이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아. 그래서 두 번째 시나리오도 아닌 것 같아. 세 번째, 과잉 공급된 유동성을 걷어들이지 못해서 지금까지 주식시장, 채권시장, 심지어는 부동산까지도 다 버티고 지탱하고 심지어는 신고가 찍고 올랐던 거 아닐까? 만약에 그렇다면 이 저자는, 리차드 번스타인은 세 번째 시나리오를 자신의 주장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닷컴 버블이 터지기 직전인 2000년 3월의 상황이었어. 그때 인터넷 버블이 한창이다가 그 뒤로 완전히 박살이 났거든. 박살이 났는데 그 뒤 10년 동안 2000년부터 2008년 9년까지 미국 금융위기 있기 전까지죠. 그 10년 동안 연 수익률로 환산해 보니까 거의 마이너스였어. 10년 동안 마이너스. S&P 500이 10년 동안 연율로 환산했을 때 거의 근소하게 수익률 플러스거나 마이너스였던 거는 정말 희귀한 시기예요. 2008, 9년 금융위기가 들어가서 이긴 하지만 왜 희귀한 시기냐면 S&P 500의 지난 120년의 역사는 연 수익률이 평균 한 10%, 9에서 10% 정도 났거든요. 근데 그 10년, 2000년부터 2009년, 10년까지는 마이너스, 연율로 따지면 마이너스였다는 거죠. 그 시기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나마 올랐던 것이 미국 같은 경우는 에너지 섹터. 연율로 9.5%씩 올랐다. 비슷하죠? 트럼프가 집권하면 에너지 관련주들이 뜨고 석유 회사들이 다시 뜨는 상황들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머징 마켓 인덱스도 그때 한 해 수익률이 10% 정도 됐다. 우리 이머징 마켓이니까 좋은 거 아니야? 착각입니다. 제가 최주류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우리 최경련 TV에서도 자꾸 이야기를 했지만 이때 이머징 마켓은 그때나 특히 지금은 그렇습니다.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자원부국의 이머징 마켓을 의미합니다. 지금 현재 주식시장의 양상도 보십시오. 브라질 시장이 죽습니까? 아르헨티나, 맨날 부도날 것 같다는 아르헨티나 주가 수익률보다 우리가 더 못해요. 오늘 훨씬 더 떨어졌어요. 마이너스 아까 보니까 아르헨티나 한 2, 3%밖에 안 되고요. 브라질도 한 마이너스 1%밖에 안 돼요. 러시아, 전쟁 나고 있는 러시아보다 우리가 더 떨어져 있습니다. 훨씬 더 떨어졌습니다. 러시아도 오늘 2, 3%밖에 안 떨어졌어요. 뭘 의미하냐? 에너지 가지고 있는 나라들 있잖아요.
이머징 마켓에 에너지 가지고 있는 나라들, 인도네시아, 예, 그런 나라들, 말레이시아, 그런 나라들 덜 떨어졌습니다. 한국 자유가치 동맹한다고 윤석열 그 XX를 하더니, 예? 덜 떨어진 정권에서 이렇게 세상을 한 치 앞도 못 보고 에너지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잖아요. 에너지 확보. 그래서 그쪽으로 나가야 되고 그러려면 실리 외교 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우리는 반도체 위주, IT 위주로 이 기존 체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반도체 엔비디아 폭락하고 인텔 폭락하고 그 유탄을 소외된 이머징 마켓 또는 소외된 선진국 시장으로 우리가 분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박살이 나는 거죠. 게다가 중국이 배제되는 상황에서 중국 관련 주식시장 한국 박살, 일본 관련 주식시장 한국, 니케이 폭락 한국 또 박살.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했던 2년의 시간, 그러니까 거의 모든 것이 주식, 부동산, 코인, 국채 모든 것이 올랐던 2년의 시기가 제가 보기에는 끝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패닉에 빠지지는 마시고요. 예, 한 15% 정도 빠졌으면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예, 어느 정도 진정은 할 겁니다. 하지만 다만 윤석열 정부 같은 수준 낮은 인간들이 집권해서 서울 아파트 가격만 유지시키면 경제 다 되는 것처럼 몰아붙이고 거기에 부안해동했던 언론들 그리고 잠시 진통제 맞아서 그냥 넘어가겠지라고 생각했던 투자자들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기서 한국만 가지고 있는 문제점, 최근에 7월 22일에 나온 하나금융연구소의 어떤 보고서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은퇴에 직면한 대중부유층 시니어의 자산관리 계획입니다. 여기에 보면요. 핵심적인 거는 이겁니다. 이게 이제 대중부유층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대중부유층? 대중부유층이 누구야?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KBS, MBC 같은 급에 있는 회사들에서 20년 이상 일한 사람들 그리고 곧 은퇴를 앞둔 50세부터 64세의 은퇴를 앞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중에 절반 정도가 하나금융연구소가 서베이를 해보니 이 중에 절반 정도가 내가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이 1억도 안 되니 2억도 안 되니 대중부유층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큰 돈이지만 이 사람들 서울의 중산층들에게는 뭐 작은 돈일 수 있죠.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는 15억 20억 되니까요. 그 아파트를 팔아서 어떻게든 현금으로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약 절반 정도 되더라. 약 절반 정도 되더라. 이 사람들의 매물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누차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의 연금 무조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의 매물 무조건 나와요. 연금으로 이 사람들은 바꿔야 됩니다. 현금으로 바꿔야 돼요. 이게 한국만의 고유한 특징입니다.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현금 캐시플로우가 원활하지 않다. 특히 은퇴를 앞두거나 은퇴한 세대들에게 그들은 자산만 있다. 부동산의 80% 이상이 집중돼 있다. 이들이 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은 현금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은 부동산을 적절한 시점에 처분하는 것이다. 적절한 시점은 자산 가격이 떨어지기 전이겠죠. 주식시장은 오늘도 폭락했지만 거래는 할 수 있어요. 내가 그 가격에 팔면. 부동산은 팔 수 있습니까? 네, 잔금 치르려면 한 달 후에 팔 수 있겠죠. 한 달 동안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1년 후에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알 수가 없죠. 네, 그래서 부동산은 움직이기가 쉽지 않은 고정된
자산입니다. 그걸 이자만 내고 계속 버티는 사람들이 60대 전후에도 약 한 30% 정도 됩니다. 이거는 다른 수치를 제가 인용을 한 건데 60대 전후에도 이자만 내고 버티는 은퇴 대상자 또는 은퇴한 사람들이 30%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현금화 계획을 절반 정도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대중부유층들이. 앞으로의 한국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저는 한국의 주식시장이 소곡을 알렸다. 주식은 바로 선반영되고 바로 이렇게 가죠. 지금 2,500포인트 정도면 윤석열 정부 들어왔을 때가 2,600포인트 정도였으니까요. 2년여 동안 윤석열 정부는 실질소득도 감소시키고 인플레이션은 잡지도 못하고 주식시장은 그 이전으로 돌아가게 한 현재까지 그런 정부. 그러나 본인 와이프가 연계된 어떤 형태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주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연계된 최소 전주는 검찰도 인정을 한 거니까요. 그런 주가 조작에 관해서는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는, 그리고 검찰은 그런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는, 그러면서 언론인들 통신조회나 하는, 그러면서 변명이나 하는 그런 요상한 자유민주주의 정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계속 그 주식시장 와치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기획해서 다른 것들, 특히 이제 소개해드리고 싶은 다른 세계 경제나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싶다면 제 나름대로의 공식이 있거든요. 근데 그 공식에 따라서 그 구조를 보고 싶을 때 제가 가는 사이트, 대표적인 사이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을 오늘 사실은 소개시켜 드리려고 했는데 주식시장이, 자산시장이 너무 이렇게 요동치다 보니까 요거는 조금 있다가 금주 내로 잘하면 금주 내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씩 우리가 구조를 배워보고요. 그 구조에서 나타나는 현상들, 그리고 일탈적인 현상들도 좀 같이 한번 보자고요. 근데 패닉에 빠지지는 마시라. 지금 그럼 팔아야 돼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도 주식시장에 오랫동안 몸 담고 있고 지금도 많이 투자한 사람으로서 저는 이럴 때는 안 팝니다. 이럴 때는 안 팝니다. 오히려 현금이 있으면 더 사겠죠. 인덱스 ETF나 이런 것들은 더 사도 되는 정도의 범위까지 이틀 동안 많이 하락하지 않았나. 하루 이틀 정도 더 보고 충분히 살 시기가 현대 자본주의가 특히 이제 옛날처럼 막 오랫동안 하는 게 아니고 반영을 팍팍팍 해요. 특히 미국 금융 위기 때도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관련된 논문을 쓰고 그랬기 때문에 그 유심히 관찰을 해보면 이틀, 3일, 물론 이제 미국은 하한가가 없어요. 하한가가 없기 때문에 이틀 만에 한 50% 빠져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가 가장 큰 저점이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하한가, 상한가가 있기 때문에 요게 조금 고통의 기간이 미국보다는 좀 길 수가 있겠죠. 이런 거 저런 거 생각을 해보시고 이성적으로 잘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패닉에 빠지지도 마시고요. 절대 쉽게 과대 망상, 환희에 빠지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최주류 하겠습니다. 혹시 소개해드릴 것들이 좀 있나요? 소개해드릴 것들이 있으면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리면 좋겠네요. 오늘 몇 분이나 들어오셨어요? 33분.
인군윤기의 캔디님 들어오셨네요. 웃는 게 아니다. 아즈라엘님도 들어오셨고요. 강전환님. 오래 오셔가지고 노란색. 아 그래요? 아 오랫동안 계신 분들은 이렇게 노란색이 됩니까? 네. 개월수에 따라서 색깔이 변화. 개월수에 따라서 색깔이 변하는 노란색이 지금 최고네요. 네. 이제 변할 수 있는데 네. 지금 단계에서 제일 제일 고참들이십니다. 노란색 분들 감사드리고요. 많이 소통하시고 와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시죠. 제가 계속 꾸준히 지속적으로 그리고 제가 제 스스로를 판단할 때도 이런 어떤 아이템, 소재 그리고 이야기들을 매일매일 해나갈 수 있는 한국의 몇 안 되는 제 자랑 같습니다만은 몇 안 되는 아마 3명 안에는 들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언론인이니까요. 예. 관련해서 다 뽑아 가시길 바랍니다. 이 뽑아 가시는 분들 덕분에 또 멤버십 회원이 돼 주시는 분들 덕분에 다른 사실은 정치 뉴스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패널들도 초청을 할 수 있고 초대할 수 있고 이게 서로 상호 보완 작용을 하니까요. 예, 많이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평평한 정보의 운동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최경영이 주목하는 뉴스 최주류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에 미국 세계 경제가 어떻게 움직일까를 예상하기 위해서 어떤 구조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를 알기 위해서 보는 사이트를 소개해드리겠다라고 했는데 요즘 한국이 돌아가는 상황, 그 다음에 미국과 일본이 돌아가는 상황이 좀 많이 심상치가 않기 때문에 오늘은 어쩔 수 없이 현안 위주로 이야기를 하고 그거는 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뉴욕타임즈부터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우리가 잘 아는 폴 크루그만 교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죠. 미국 경제와 관련해서 이 사람의 결론은 리세션은 아니다. 지금 당장 리세션은 아니지만 리세션 바로 직전 단계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당뇨병이 걸리기 직전의 환자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당뇨병 걸리기 직전이라면 운동 열심히 하고 식이요법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술 안 먹고 그러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걸 잘 할 수 있을 거냐, 그걸 잘 할 수 있는 환경이냐와 관련해서는 조금 좀 한국하고 똑같아요. 예, 구조 조정이 그렇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거기에 관해서는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구조 조정하고 어느 정도는 식이요법 하면서 체력을 다시 길러야 되는데 그거는 매일 하는 이야기고요. 사실 경제학자들이 매일 하는 이야기고 정치 때문에 이제 계속 이거를 넘기는 거죠. 다음 정권, 내년, 다음 달 이렇게 계속 넘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어떤 구조적인 경고는 늘상 있어 왔고 여기에서 이제 리세션이냐 아니냐 하지만 리세션 바로 첫 단계라고 내가 말할 수 있는 폴 크루그만이죠. 폴 크루그만이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자기가 보기에는 가장 큰 거를 실업률로 보고 있어요. 실업률이 전반적으로 올랐고 그게 샴 법칙이라고 우리 경제신문에서도 많이 소개됐을 겁니다. 최근에 무슨 3개월간의 실업률 추이가 지난 1년간의 최저 실업률보다 0.5%포인트가 더 높을 때 그럴 때 리세션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였는데 지난번에 0.53%포인트인가 그렇게 넘겼기 때문에 그런 수치가 샴스 룰에 맞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무조건 어떤 샴스 룰이든 무어의 법칙이든 무조건 이게 적용이 된다. 저는 그런 거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어떻게 워런 버핏 같은 어마어마한 사람이 나오겠어요. 다른 보고 있는 그러니까 어떤 동물적이고 어떤 정성적인 평가로 엄청난 투자자들만이 그 아주 미시적인 움직임을 미리미리 체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미 알려진 어떤 이론 가지고 이게 맞네, 틀리네, 뭐 이거는 저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2년 전에도 우리가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돼가지고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되면 리세션 온다고 2년 전, 2년 반 전에 난리가 났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게 다시 역전된 게 다시 해소돼서 장기 금리가 그러니까 10년짜리 미국 국채가 2년짜리 미국 단기채보다 더 높아지는 상황으로 왔죠. 그러니까 원래 경제 상황으로 왔는데 지금 또 리세션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어떤 하나의 수치를 가지고 아, 이게 무슨 경기 침체로 무조건 와. 아니면 지금 이 곧 있으면 경기 호황이야. 이렇게 이제 단언하기는 힘들다. 그거는 뭐 그냥 기자들과 경제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고 모든 일반화된 이론 무슨 막스부터 해가지고 무슨 저는 일반 이론은 믿지 않습니다. 사실은. 예, 사회학에서 일반 이론, 사회학은 두 가지 이론으로 나뉘잖아요. 크게 보면 예, 잘 아시겠지만 일반 이론과 특수 이론으로 나누는데 특수 이론이라는 거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뭐 역사적인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만 그걸 다 일반화시킬 수는 없죠. 그래서 한계가 있죠. 일반 이론이라는 거는 뭐 전반적으로는 설명이 가능하지만 그런 구조를 가지고 전반적으로는 설명이 가능하지만 개별적인 상황에 딱딱 들어맞는다라고 하면 그것도 딱히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말하자면 개별적인 사례나 증거나 어떤 역사적인 변화에 관해 더 초점을 맞추는 쪽이지 일반적으로 뭐 막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일반적으로 자본주의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저는 믿지는 않습니다. 별로 그렇게 성실한 태도는 솔직히 말해서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뭐 그거는 마찬가지로 프리드만도 마찬가지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우파 경제학자들의 일반 이론도 저는 뭐 그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좋은 참고는 되겠죠. 예. 훌륭한 석각들이니까요. 예. 천재들이죠. 뭐 프리드만이든 막스든 그런 사람들은 다 천재들인데 뭐 그런 어떤 좋은 참고는 될 것 같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도 실업률이 굉장히 낮아요. 3% 미만이에요. 근데 경기가 진짜 안 좋잖아요. 막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국 같은 경우 실업률로는 뭐 샴의 법칙이고 뭐고 룰이고 뭐고 적용이 안 돼요. 그냥 계속 실업률이 떨어지고 있어. 3점 몇 프로였다가 지금 2.9%까지 떨어졌을걸요? 6월 달인가 7월 달인가 그 수치가 그랬을 텐데 그게 그 아예 비경제 활동으로 들어가 버리는 인구들 있잖아요. 그 인구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구직을 포기한 거지. 그 구직을 포기한 비경제 활동 인구도 굉장히 많고 아예 그냥 쉬었다. 취업이 어려워지니까 나는 그냥 취업을 포기하고 쉬었다라고 하는 그 비중이 역대 최대인 거는 맞거든요.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게 더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고 청년 구직자들 같은 경우도 마음에 딱 드는 여기에서 계속 일할 수 있다. 그래서 한 10년 정도 안정되게 일할 거다. 그런 잡을 잡았다? 아니다. 아르바이트인데 언젠가는 이직한다. 빨리 이직하고 싶다. 그런 잡이다. 훨씬 후자의 잡들이 훨씬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후자의 잡들도 다 뭐 구직을 이미 한 사람으로 취급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국 노동시장을 그런 식으로 이제 비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폴 크루그만이 오피셜 데이터 공식적인 통계치만이 아니고 아마존 같은 인터넷 업체가 미국 소비가 줄어들고 있다. 이게 쪼그라들고 있다라는 걸 경고했다는 것도 중요한 비공식 데이터로 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서는 뭘 보냐? 제가 최근에 한 카드 회사, 우리나라 굴지 재벌의 카드 회사의 직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성과급이 뭐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친구인데 젊은 친구인데 성과급이
올해도 어마어마하게 나온다. 반기에도 어마어마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예, T본 위메프 사태에도 불구하고 카드 회사들은 초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뭐 지난해에도 1000%가 넘었다고 하고 올해도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유는 많은 청년, 많은 실업자 그리고 많은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카드론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냥 한번 뉴스 검색을 해보시면 금방 나옵니다. 카드론, 리볼빙 있잖아요. 뭐 이거 제가 100만 원 다음 달에 갚아야 되는데 요거 2월을 하고요. 제가 10만 원만 갚을게요라고 이제 카드사와 협상을 해가지고 리볼빙을 많이 하잖아요. 그 리볼빙 액수가 또 계속 역대 최대로 늘어나고요. 조금 감소해도 감소폭은 거의 별로고요. 카드론, 리볼빙, 연체율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되는데 이게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 같은 게 카드론이라는 거는 진짜 이자가 너무 비싸잖아요. 그 비싼 이자를 카드사로부터 빌려서 8, 9%의 이자를 감수하고 돈을 써야 되는 상황이고 리볼빙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당장 갚을 돈이 없으니까 계속 2월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중장 노년층 같은 경우는 이자,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를 지금 계속 2월 2년 수십 년 동안 그래 왔었죠. 한국 사회가. 그리고 카드는 수개월씩 이런 식으로 계속 젊은 친구들과 중년들은 계속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 본인들의 소비는 줄이지 않고 있잖아요. 확 줄여지지는 않잖아요. 소비를 확 줄일 수는 없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실업이나 완전히 이제 돈이 없기 전까지는 뭐 소비를 확 줄일 수는 없겠죠. 그냥 그렇게 되면 이제 공황 같은 상황이 오니까 그래서 전부 쥐어짜면서 계속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 그거는 정부도 너무 잘 아니까 이번에도 부동산 PF 그다음에 집값 올리기 위해서 요거는 조금 있다가 제가 우리 진짜 본 방송에서 좀 자세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국토부가 내놓은 이 안 자체는 철저하게 집값 부양 정책입니다. 또 거의 전부 다 그렇습니다. 예, 대책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 우리는 그래서 리세션의 전조 단계로 그냥 쉬었음이라는 사람들이 역대 최대치다. 리볼빙이 역대 최대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한다. 요거 있잖아요. 카드 리볼빙. 요거를 잘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경기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고 그거를 극적으로 반전시킬 수 있는 상황은 과거에는 금융위기 때는 중국이었는데 중국이 버텨줘서 미국 국채도 사주고 그리고 중국이 버텨줘서 우리 수출도 그렇게 잘 되고 하면서 이렇게 쭉쭉쭉 갔었는데 지금은 미국 경제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미국 경제로 쫙 그렇게 일방향으로 의존해야 된다는 게 한국 정부의 정책 방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바로 무슨 어떤 공황이나 이런 상황은 안 오겠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쌓아놓은 자산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반전해서 굉장히 좋아질 상황은 또 전혀 아니고 예. 조금씩 허리띠를 계속 졸라매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는 맞습니다. 예. 그렇고요. 일본 자꾸 그 사도광산도 그렇고 독립기념관장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일본에 일본 그냥 뜻대로 그냥 쭉쭉쭉 따라가는 것처럼 좀 이상하다 싶은 게 많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 기저에 미국이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을 텐데 캠프 데이비드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기시다와 윤석열을 불러서 바이든, 기시다, 윤석열이 한미일 3자 동맹처럼
어떤 모양새를 갖추고 그리고 한국과 일본을 미국의 동아시아, 동북아시아뿐만이 아니고 아시아 전반에 인도 퍼시픽, 인도 태평양 그쪽 안보의 핵심 축으로. 근데 한국이 핵심 축인지 일본이 핵심 축인지는 지금 이 칼럼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몰고 가려고 했고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사인을 해준 거잖아요. 그리고 국민의힘 논평에서도 한미일 동맹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제가 어딘가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한미일 동맹이라는 말은 윤석열 정부의 통일부 장관이었던 권영세 의원도 그런 말은 한미일 동맹이라는 말은 쓸 수가 없다. 아무나 동맹이 되는 게 아니다. 한일 동맹이라는 그 단어, 얼라이언스라는 단어는 지금은 쓸 수가 없다라고 이 정부에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진행하는 최강시사에서 했었는데 국민의힘 논평에서는 아예 그냥 한미일 동맹이라는 말 자체가 제목으로 달렸고 그걸 보고 사성장군 출신인 김병주 의원, 민주당의 김병주 의원이 정신 나간 자들이라고 국민의힘을 비난을 하니까 국민의힘 사람들이 고개 막말이라고 해서 기사가 크게 났었던 적이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일본에 미국으로부터 작전지휘권도 지금 반납을 못 받고 있는데 잘못하면 일본 체제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미국을 정점으로 한 일본 체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단초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아시안 메러스 포 아메리카.org는 워싱턴 DC에 있는 그 비영리 시민 단체인데 일본 측이죠. 일본이 펀딩을 많이 한 것 같고요. 그래서 분위기도 그렇지만 하지만 일본의 시각에서 어떤 회담들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는지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8월 7일인가 그랬을 거예요. 지난주엔가 블링컨하고 오스틴하고 그러니까 미국의 외교부 국무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이 일본의 카운터파트를 만나가지고 2+2 회담을 했어요. 우리나라의 국방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이 미국의 국방부 장관과 국무부 장관을 만나서 2+2 회담을 정례화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뉴스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아마 그런 뉴스가 그런 어떤 회담이 있으면 이 정부가 자랑하고 난리가 났을걸요? 지난 4월에 기시다가 바이든을 만나서 요 2+2 회담을 정례화시켰습니다. 정례화시키고 8월에 열렸어요. 열려서 블링컨하고 오스틴이 일본에 가서 2+2 회담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국방부 장관, 일본 국방부 장관, 한국의 신원식 장관이 사진 찍었죠. 3자 회담하고 그 다음에 호주까지 포함해서 4자 회담을 했습니다. 근데 2+2 미국과 일본의 회담이 먼저 첫날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니셔티브를 누가 가지고 있다? 미국과 일본이 가지고 있다. 예. 그리고 이들이 뭘 약속을 했냐? 여기에서 가장 큰 약속은 이거였다고 합니다. 예. 일본에 지금 미군이 들어가 있잖아요. 요거를 한국처럼 연합사령부로 개편을 한대요. 그래서 단순하게 집행 정도만 하는 게 아니고 통솔하고 지휘하고 작전을 한다는 거죠. 작전을.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작전의 헤드 사령부가 통합사령부가 거기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일본에. 그러면 그 작전 지휘권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일본은 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를 했죠. 근데 일본 자위군의 작전 지휘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미군한테 있습니까? 아닙니다. 일본군에게 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관련해서 뭐라고 했냐면요. 이런 통합사령부가 나와도 미군과 함께하는 미일 통합사령부의 작전지휘권은 일본이 가져야 한다. 일본에 주둔하고 있으니까. 일미겠죠. 일미. 그들 입장에서는 일미인데 일본과 미국의 통합사령부는 어디가 가져야 한다? 일본이 가져야 한다.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된다. 기시다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요미우리는 더 강하게, 요미우리는 우리나라 조선일보 같은 신문입니다. 더 강하게 미국에게 이야기해서 쟁취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중국과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중국이 인도태평양의 자유질서를 방해하는 해를 끼치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거를 방어, 견제 또는 유사시의 작전을 하기 위한 통합사령 지휘부를 구상을 하고 있고, 그 작전지휘권에 관해서 일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김구 선생을 테러리스트라고 격화시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그 작전지휘권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했어요. 근데 작전지휘권 받으려고 하면 거의 뭐 종북 빨갱이로 몰고 갔잖아요. 벌벌벌 떨고 미국한테 작전지휘권 주면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그런데 일본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때 인도태평양 인근에서 대만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누구의 명령을 받게 될까요? 일본의 명령을 받게 되겠습니다. 만약 그 일본 미국의 통합사령부가 생겨나게 되면, 제가 늘 말하지만 순서는 미국, 일본, 한국으로 돼 있고 그 순서를 미국도 일본도 바꿀 생각은 없다는데 한국의 윤석열 정부는 한미일 동맹을 한다. 해야 우리가 산다라고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있네요. 이게 결국은 우리 독립기념관장에 이상한 인물 들어간 것들, 그다음에 각종 뭐 한국학 중앙연구원에 뭐 이상한 그 반일 종족주의 저자들 들어간 것들, KBS가 이승만 관련해서 다큐멘터리 만든다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역사전쟁 쪽으로 가고 있고, 그 역사전쟁의 뒤편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미국이 좋아한다, 미국이 원하는 체제다라는 숙명론, 우리는 여기에 그냥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숙명론이 가득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 식민지 때 우리가 많이 발전했다, 한국이 조선이 많이 발전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식민사관인 이유가 그 근대화를 여기다 심어줬기 때문에 조선인 독자적으로는 그걸 할 수 없었다라는 생각을, 그래서 조선인은 개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일본인들이 계속 심어줬잖아요. 그 생각의 연장선상으로 지금 미일 한의 3등 국민으로 한국을 자리매김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노인네들이 한국의 역사를, 한국 역사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해치고 있는 것 아닌가, 자행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미국 언론도 그 캠프 데이비드 그 협정에서 한미일이 이렇게 거의 3자가 거의 동맹으로 갈 것처럼 그 분위기를 윤석열이 만들고 거기에 각종 문서에 사인을 하고 그랬을 때 정말 믿기지 않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수십 년 동안 미국이 바라왔던 일을 윤석열 정부가 해줬다라고 이미 표현을 했거든요. 당시 근 한 1년여 전에. 그거를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실제 한국인들, 우리들한테는 정서적으로 힘든
변화잖아요. 그거를 지금 윤석열 정부는 그냥 일방적으로 강요를 해버리는 거거든요. 이 상황 자체를 역사도 그렇고 국제 외교적인 측면도 그렇고 그러면서 숙명주의 쪽으로 쭉 몰아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미국 언론이 약간 우려를 했어요. 그때도 한국에서 큰 어떤 반대 여론이 있을까봐 큰 우려를 했었거든요. 저는 이거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요. 큰 어떤 역풍이 불 가능성이 높고 윤석열 정부가 이런 식으로 그냥 얼렁뚱탕 역사 전쟁을 이명박 박근혜에 이은 역사 전쟁을 수행하려고 한다면 국민들에게 엄청난 저항을 받을 것이다. 오히려 수명을 단축하는 안 그래도 뭐 김건희 지키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가지는 못하겠지만 그런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 계속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3년 더 가잖아요. 윤석열 정부 이대로 3년 더 가면 우리는 국제정치 무대 그리고 국제경제 무대에서 영원히 삼류 국가로 전락합니다. 이 정부는 국제정치와 국제경제적인 측면에서 국내는 이 강남 부동산 정권에 관해서는 제가 뭐 더 이상 언급하기가 싫고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국제정치와 국제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영원한 삼류국가로 전락하기 전에 빨리 그리고 그거에 강력한 메시지를 줘요. 미국과 일본에게. 미국과 일본은 되게 싫어하겠지만 왜냐하면 자기들 이익대로 다 됐으니까. 그런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미국의 이익이 우리 이익일 때도 있어요. 그러면 미국이랑 같이 하면 되지. 일본의 이익이 우리 이익일 때도 있어요. 일본이랑 같이 하면 되지. 하지만 한국의 이익이 한국만의 이익일 때도 많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이익을 찾아야죠. 그게 외교를 하는 이유지 않겠습니까? 오늘 뭐 따로 들어온 소식 같은 것들 있나요? 최주류 지금 라이브 방송에서 지금 제가 이게 안 보이네. 이제 보입니다. 카드사 성과급의 원인이 그런 겁니다. 리볼빙 많이 해서. 랄라님이 이야기를 지금 다 들어주셨군요. 솔개 그늘님 말씀 들어오셨고요. 30초님, 남배님 등이 쭉 같이 하셨습니다. 씨님, 김상견님, 정시원님, 아민님 이렇게 같이 하셨네요. 오늘 감사드리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